1922년에 이탈리아인과 포르투갈인들이 벌인 로드 아일랜드 섬유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섬유 파업 계급적 정서가 일깨워졌고 파업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급진운동에 합류했다. 루이지 나델라는 이렇게 회고했다. 큰형인 귀도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형은 로열 제작소에서 직기의 핸들을 떼어낸 뒤 한 구역씩 차례로 돌아다니며 파업합시다, 파업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파업이 시작됐을 때 우리한테는 조합 조직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린 여자애들을 한데 모아 이 공장 저 공장을 다녔고 그날 아침에만 5개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했습니다. 공장의 여직공들에게 파업을 벌입시다 라고 제안을 했지요. 그리고는 다시 공장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동맹에서 누군가 수표를 가져와서는 나한테 집회에 참석하라고 해서 집회에 갔습니다. 그 뒤 저도 프로비던스의 리소르지멘토 클럽에 가입해서 몇 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우리는 반파시스트였습니다. 반파시스트. 저는 거리 모퉁이에서 연설을 하곤 했는데 연달을 만들고 벌떡 일어나 많은 군중들에게 말을 걸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코와 반제티에 대한 지지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회당이 약화되면서 공산당이 조직됐는데 사회당과 공산당은 미국 노동연맹 내에서 전투적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한 노동조합 교육연맹의 조직에 관여했다. 노동조합 교육연맹 모피 노동자 지부의 벤 골드라는 공산당원은 한 집회에서 미국 노동연맹 소속 조합 지도부에 도전했다가 칼에 찔리고 구타당했다. 공산당원이 미국 노동연맹 지도부에 도전했다가 칼에 찔리기까지. 그러나 1926년에 골드를 비롯한 공산당원들은 모피 노동자 파업을 조직해 대규모 파업 보호선을 형성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전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체포되고 구타당했지만 파업을 계속해 결국 40시간 노동과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주 40시간. 1929년 봄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전역에 확산된 섬유 대파업에서도 공산당은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곳 공장주들은 백인 빈민들 사이에서도 순종적인 노동자들을 찾으려고 노동조합을 피해 남부로 옮겨온 이들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긴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다. 노동자들은 특히 노동 강화, 자바느리기에 분노했다. 가령 24대, 24대의 직기를 돌리면서 주당 18.91달러를 받던 직조공의 경우 23달러로 임금은 인상되지만 100대의 직기로 자바늘리기를 당하고 매우 고된 속도로 작업을 해야 했다. 첫 번째 섬유 파업은 테네시에서 시작됐는데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0명의 여성이 주당 9달러에서 10달러의 임금에 항의하며 조업을 중단했다. 조업을 중단했다 이거지. 뒤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 게스토니아의 노동자들이 공산당이 주도하며 흑인과 백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인 전국 섬유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해고되자 전체 2,000명 중 절반이 파업에 들어갔다. 반공주의와 인종주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발반했다. 섬유 파업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여러 공장의 파업이 하나둘씩 일정한 성과를 얻으며 타결됐지만 게스토니아의 경우는 달랐다. 노동자들이 천막촌에 살면서 지도부에서 공산당원을 제명시키라는 요구를 거부하던 그곳에서는 파업이 계속됐다. 노동자들이 천막촌에 살면서 지도부에서 공산당원을 제명시키라.
노동자들이 공산당을 제문시키라고? 그러나 파업 파괴자들이 유입되어 공장들은 조업을 계속했다. 절망감이 점점 확산됐고 경찰과의 폭력적 충돌이 벌어졌다. 어느 어두운 밤에 벌어진 총격전에서 경찰서장이 사망했고 공산당 조직가 프레드 비를 비롯한 16명의 파업 노동자와 동조자들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결국 7명이 재판을 받고 5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그들은 줄을 떠났다. 공산당원들은 소비에트 러시아로 도망쳤다. 그러나 이 모든 패배와 구타, 살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부의 방직공장 노동조합운동의 출발점이었다. 미국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는 주식시장과 더불어 경제 전체를 붕괴로 몰고 간 광적인 투기에서 직접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태에 관한 연구, 대폭락에서 존 갤브레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존 갤브레이스, 투기의 이면에는 경제가 근본적으로 불건전하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갤브레이스는 극히 허약한 대기업 및 은행의 구조, 불확실한 해외 무역, 잘못된 경제정보의 확산, 소득 분배 불평등, 최상위 5%가 전체 개인 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불평등을 지적한다. 사회주의자라면 한 걸음 나아가 자본주의 체계가 그 본성상 불건전하고 불건전하다고 기업 이윤이라는 단 하나의 최우선적인 동기만 추구하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함에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는 체제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의 필요를 외면하는 체제.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국민 대다수에게 항상적인 불황이 야기되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만든다. 불황과 위기. 불황과 위기. 자본주의는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더 나은 통제를 위해 조직화했지만 1929년에도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병든 체제였다. 주식 시간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경제는 마비되어 거의 작동조차 되지 않았다. 5천여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돈을 조달하지 못한 엄청난 수의 사업체 역시 폐업했다. 유지된 기업들도 거듭해서 종업원을 정리 해고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삭감했다. 산업 생산은 50% 하락했고 1933년에 이르면 약 1,500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르나 1,500만, 전체 노동력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실직 상태가 됐다. 1929년 봄 당시 12만 8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포드 자동차 회사는 1931년 8월에 이르면 3만 7천 명만을 고용하게 됐다. 1930년 말에 이르러 뉴잉글랜드 섬유 공장의 28만 노동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었다. 켈빈 쿨리지 전 대통령은 관습적인 지식을 토대로 이렇게 논평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실업이 초래된다. 쿨리지는 1931년 초에 다시 이 나라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확실히 경제를 조직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한 채 당황했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체제의 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를 찾으려 했다. 체제의 실패가 아닌 다른 이유. 허버트 후보는 주식시장 붕괴를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인류 역사상 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에 지금과 같이 가까이 이르렀던 적은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 빈곤에 대한 최후의 승리. 1931년 3월 헨리 포드는 위기가 도래한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말려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몇 주일 뒤 포드는 7만 5천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다. 수백만 통의 식량이 있었지만 수송에 팔아보았자 이윤이 남지 않았다. 창고에는 옷이 넘쳐났지만 사람들은 사입을 돈이 없었다. 주택이 많이 있었지만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더미 위에 급조된 후보촌,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딴 후보촌의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들은 텅 비어져 있었다. 신문에서 간략하게 다룬 내용의 수백만 배를 곱해 보면 현실이 포착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1932년 초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이다. 지붕을 올리는 도구비를 하다가 실직하고 무일푼이 된 금년 48세 피터 제이 코넬 씨는 무릎 꿇린 행콕과 46번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1월 15일까지 거주권을 얻으려고 헛되이 애쓰다가 부인의 품 안에서 숨을 거뒀다. 의사는 사망 원인을 심장질환이라고 진단했지만 경찰에서는 자신과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는 사태를 막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하다 쓰라린 좌절감을 맛본 게 적어도 부분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웬일이요? 의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네. 코넬 씨는 집세 5달러가 밀린 데다가 집주인이 선불로 요구한 한 달치 집세 39달러도 내지 못한 상태였다. 돈을 내지 못한 결과 어제 가족에게 송달된 퇴거 명령서는 이번 주말에 집행될 행정조치를 예고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다가 실패한 뒤인 어제 낮 코넬 씨는 가정구호국으로부터 1월 15일까지 그를 도와줄 기금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기금이 전혀 없어. 다음은 1932년 말 위스콘신에서 더 네이션으로 날아온 극보이다. 세금과 담보물 경매 처분으로 인해 중서부 전역에서 농민과 당국 사이의 긴장이 커져가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집단 행동을 벌임으로써만 퇴거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 엘콘 인근에 있는 사이콘 농장에서 기관총과 라이플총, 엽총, 체류탄 등으로 무장한 보안관부들이 농장을 포위한 12월 6일까지는 어떤 폭력 사태도 없었다. 백스 사이컨 씨의 자산은 지난 8월에 경매 처분으로 매각됐지만 그는 매입자나 당국이 자신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사이컨 씨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을 엽총으로 저지했다. 보안관은 사이컨 씨에게 평화적으로 항복하라고 요구했다. 사이컨 씨가 이를 거부하자 보안관은 보안관부들에게 기관총과 라이플총을 퍼부을 것을 명령했다. 사이컨 씨는 현재 엘콘의 감옥에 있으며 그와 함께 집에 있던 부인과 두 아이는 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엘콘의 감옥 사이컨 씨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다. 최근에만 해도 슈거크리크의 치안판사로 선출될 만큼 치안판사, 이웃들의 신임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런 지위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당국에 그 정도로까지 도전했다는 사실은 농민들을 시급히 돕지 않을 경우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이다. 왜 이러지? 이스트할렘 113번가의 한 셋집 거주자는 워싱턴 피오렐로 라가디오 하원의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라가디오 아직 계속 나오네. 의원님은 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정부에서 받은 연금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연금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실업 상태가 7개월이 다 돼갑니다. 의원님께서 저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호가 음식을 입히고 먹여야 하는 아이가 넷입니다. 8살 된 딸아이는 큰 병에 걸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달치 집세가 밀려 쫓겨날까 걱정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농민들이 자신의 농장이 경매에 넘어가 팔리고 농장이 황무지로 변하고 트랙터들이 들어와 임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존 스타인백은 대공황을 다룬 소설 분노의 포도에서 당시 벌어진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과 이주자들 25만 명, 30만 명이 캘리포니아를 향해 줄지어갔다. 그들 뒤에는 새로운 트랙터들이 농토 위를 움직이고 소작인들은 쫓겨나고 있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물결이 기대오르고 있었으니 쫓겨난 사람들과 집 없는 사람들, 건장한 체격에 어딘가를 응시하는 위험한 사람들의 물결이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에코는 줄이고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심한데 마이크 테스트 1, 2 1, 2 1, 2 1, 2 소리 문제가 있네. 너무 큰가? 됐겠지. 그리고 옆자리에 아내를, 뒷자리에는 여인 아이들을. 그리고 옆자리에 아내를, 뒷자리에는 여인 아이들을 차에 태운 집없고 굶주린 남자는 먹을거리는 충분히 생산해내겠지만 이윤을 내지 못해 갈지도 않은 밭을 볼 수 있었고, 이 남자는 땅을 경작하지 않은 게 죄악임을, 묵혀둔 땅은 야윈 아이들에 대한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부에서 그는 황금빛 오렌지가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왜 이래 정말. 마이크 테스트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부에서 그는 황금빛 오렌지가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작은 황금색 오렌지가 진녹색 나무에 달려있는 모습을, 가격이 떨어지면 쓰레기처럼 내다버릴 오렌지를 야윈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나라도 따는 사람이 있는지 지키기 위해 엽총을 든 채 엽총까지 들어 이랑 사이를 순찰하는 경계를 보았다. 스타인백의 말처럼 민중들이 위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반란의 정신이 성장하고 있었다. 모리츠 홀그런은 1933년에 져서 반란의 씨앗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사태에 관한 신문 보도를 수집해 놓았다. 1931년 1월 3일 아칸소주 잉글랜드. 지난 여름 아칸소의 농장 수백 곳을 망쳐놓은 오랜 가뭄은 오늘 오후 대부분 백인인데다가 무장을 갖춘 500명의 농민이 마을 상점가에서 행진을 벌이는 극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백인들, 이 침략자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이 먹을 식량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만약 어떤 다른 통로로 식량을 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점에서 그냥 가져갈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1931년 7월 9일 디트로이트. 재정 부족으로 시립수용소에서 쫓겨난 실업자 500명이 일으킨 폭동이 오늘 밤 캐딜락 광장에서 경찰 지원대에 의해 진압됐다. 1931년 8월 5일 인디애나 허버 실업자 1,500명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며 이곳 청과 운송 회사에 공장을 습격했다. 회사 측의 답변은 시경찰을 부르는 것이었고 경찰은 군복으로 위협하며 실업자들을 불러냈다. 1931년 11월 12일 보스턴 찰스타운과 이스트 보스턴을 잇는 해안 지역을 따라 부두 노동자들과 흑인 파괴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 병과 나파이프 돌멩이에 맞아 20명이 부상으로 치료받았는데 그중 3명은 중상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다른 수십 명은 부상자들을 간호하고 있다. 1931년 10월 28일 디트로이트. 오늘 아침 2,000명의 남녀가 경찰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집회를 가진 그랜드 서커스 공원에서 소동이 벌어져 기병 순찰대원 한 명이 머리에 돌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으며 시위대 한 명이 체포됐다. 1932년 4월 1일 시카고 대부분 수척한 얼굴에 해진 옷을 걸친 초등학생. 이거 못 해먹겠네. 5,000명, 500명이 시카고 도심 지역을 행진해
교육위원회 사무실로 몰려가서 학교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했다. 1932년 6월 3일 보스턴 25명의 굶주린 아이들이 보스턴 행진 중에 스페인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치러진 뷔페 식당을 습격했다. 아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경찰차 2대가 동원됐다. 1933년 1월 21일 뉴욕. 오늘 실업자 수백 명이 공화국 광장에 접한 한 식당을 에워싸고 무료로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다. 1933년 2월 16일 시애틀 약 5천 명의 실업자 무리가 점거한 카운티 시티 빌딩에 대한 이틀간의 포위 공격이 오늘 밤 일찍 끝났는데 그 근 2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보안관과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쫓아냈다. 아이고 안해. 작사가 입 하버그는 1932년에 관해 스터즈 스토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시 거리를 걷다가 빵 배식주를 보았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큰 배급소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소유지였지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 허스트는 커다란 트럭에 사람들 몇 명과 뜨거운 수프와 빵이 든 큰 냄비를 싣고 있었습니다. 발을 삼배부대로 둘둘만 친구들이 컬럼버스 광장 주변을 삥 둘러 공원 주변 몇 블록까지 이어진 채 배식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버그는 아메리카나라는 쇼를 위해 노래를 하나 써야 했다. 이 목에 10센트짜리 하나 줄 수 있나가 그것이었다. 한때 카키색 군복을 입고 젠장 우린 멋졌지. 두둥둥둥 양키의 북소리를 가슴 가득 안고서 50만 신병이 지옥에 갈 각오로 싸웠지. 내가 북치는 꼬마였어. 이봐 기억나지 않아? 날 예리라고들 불렀잖아. 그때 줄곧 엘이었지. 이봐 기억나지 않아? 내가 자네 단짝이었다고. 일복에 10센트짜리 하나 줄 수 있나? 이 노래는 단지 절망의 노래만은 아니었다. 입 하버그가 터클에게 말한 것처럼 이 노래에서 남자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 투자를 했다. 내 배당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순간적인 비애 이상인 거지요. 이 노래에서 그 남자는 거지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존엄한 인간,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얼마간의 분노를 느끼는 인간인 것입니다. 이제 일자리도 잃고 가족은 굶주리게 된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들의 분노는 1932년 봄과 여름에 워싱턴 보너스 군대 행진으로 귀결됐다. 보너스 군대 생소하구나. 보너스 군대 32년 보너스 군대. 먼 미래 1945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먼 미래에 지급될 예정인 정부 보너스 증서를 소지한 참전 군인들은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지금 당장 보너스를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그래서 보너스 부대. 그리하여 참전 군인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내동하거나 헐몸으로 전국 각지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고물차를 몰고 오는 이도 있었고 화물 열차를 훔쳐 타거나 자동차에 편승해서 오는 이도 있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 광부가 있었는가 하면 조지아주 컬럼버스의 판금 노동자, 시카고의 폴란드계 실직 참전군인도 있었다. 한 가족, 남편과 아내 3살짜리 사내 아이는 캘리포니아를 출발해 화물 열차를 갈아타며 3개월 동안 달려왔다. 뉴멕시코주 메스칼레로족 인디언 실업자인 달리는 늑대 추장은 활과 화살까지 갖춘 완전한 인디언 복장으로 나타났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너코스티아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마주보는 포토맥강 강변에 천막을 차렸는데 존 도스 패서스가 묘사한 것처럼 사람들은 날짜가 지난 신문과 마분지 상자, 나무 상자, 양철판이나 슬레이트 조각 등 시쓰레기 아치장에서 긁어온 갖가지 재료로 서로 기대어 세운 작고 기우뚱한 임시 거처에서 비를 피해 잠을 자고 있었다.
하원에서 통과된 보너스 지급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되자 낙담한 일부 참전 군인들은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부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정부 건물에서 야영을 하고 나머지는 에나코스티아 평지에 진을 차리자 후보 대통령은 군대에게 그들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기병 4개 중대와 보병 4개 중대, 기관총 대대, 탱크 6대가 백악관 근처에 집결했다. 작전 책임자는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령이 그 부관이었다. 지휘관 가운데 조지 S. 패튼도 있었다. 메가더는 펜실베니아 대로를 따라 군대를 진격시키면서 낡은 건물에서 참전 군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건물에 불을 질렀다. 역시 메가더답군. 전쟁광 메가더다워. 사이코구만. 뒤이어 군대는 에나스코티아를 향해 다리를 건너 이동했다. 최루가스가 퍼지자 수천 명의 참전군인과 그들의 부인,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오두막 몇 채에 총을 쏘았고 곧 천막존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사태가 끝났을 때 참전군인 2명이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생후 11주된 아기가 목숨을 잃었으며 8살짜리 소녀는 최루탄의 한쪽 눈을 실명했고 경찰 2명이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참전군인 1000명이 최루탄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 메가더다워. 어렵고도 어려운 시절 도움의 손길을 놓아버린 정부의 태도, 참전군인들을 해산시킨 정부의 행동, 이 모든 것이 1932년 11월에 선거에서 효력을 발휘했다. 허버트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친 민주당 후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33년 봄에 대통령직에 올라 뉴딜, 새로운 정책, 원래는 포커 게임에서 새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카드를 다시 친다는 뜻의 표현, 뉴딜, 포커 게임 용어만 뉴딜이라는 유명한 이름을 얻게 된 개혁 입법 계획에 착수했다. 집권 측의 워싱턴에서 참전 군인들의 소규모 행진이 벌어지자 루즈벨트는 그들을 환영하고 커피를 대접했다. 참전 군인들은 루즈벨트의 보좌관 한 명과 만남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 루즈벨트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였다. 루즈벨트의 개혁은 앞선 입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재조직하는 동시에 루즈벨트 행정부 초기에 성장한 심상치 않은 자생적인 반란, 소작농과 실업자들의 조직화, 자조운동, 몇몇 도시에서 벌어진 총파업을 저지한다는 두 가지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했다. 첫 번째 목표, 체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것. 첫 번째 목표는 루즈벨트 집권 첫 몇 달 동안에 제정된 중요한 법인 전국 부흥법에서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전국 부흥법. 이 법은 경영자와 노동자, 정부가 동의한 일련의 규약에 의해 물가와 임금을 고정시키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경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전국 부흥법은 처음부터 거대 기업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들의 이익에 이바지했다. 버나드 벨루시, 전국 부흥법의 실패. 버나드 벨루시가 말한 것처럼 전국 부흥법의 1편은 국가 권력의 상당 부분을 고도로 조직되고 자금이 풍부한 동업협회, 산업결합체에 넘겨줬다. 미조직 대중, 다른 말로는 소비자라 알려진 사람들은 이제 막 날개를 펴고 있던 노동조합 운동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전국 부흥청의 초기 조직이나 기본 정책의 형성에 아무런 발언권이 없었다. 노동조합이 강한 경우에는 루즈벨트는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취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약한 경우에는 전국 부흥법 규약을 통제하려는 산업 대변인들의 압력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바튼 번스타인, 새로운 과거를 향해. 바튼 번스타인의 언급은 이를 확증해준다. 7조 A양, 노동자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하도록 허용한 단체교섭을 하도록 허용한 전국 부흥법의 조항으로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았다. 이 항은 일부 거대 기업가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긴 했지만 전국 부흥법은 그들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강화시켰다. 벨루시는 전국 부흥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요약했다. 백악관은 전국 제조업자협회와 상공회의소, 산업결연 및 동업협회들이 최우선적인 권한을 갖도록 허용했다. 실제로 민간당국이 공공당국이 됐으며 민간정부가 공공정부가 되어 자본주의와 국가통제주의의 결합을 보증했다. 1935년 대법원은 전국 부흥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이 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벨루시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전국 분법을 통해 전국의 산업 대변인들에게 정부 권력에 너무 많은 몫을 넘겨줬다. 신임 행정부가 초기 몇 달 사이에 설치했던 또 다른 기구인 농업조정청은 농업을 조직하려는 시도였다. 전국분법이 거대 기업을 선호한 것처럼 농업조정청은 대농들에게 유리했다. 이거 뭐야? 기만적이잖아.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는 유명하지. 이례적으로 정부가 산업에 선된 홍수를 조절하고 테네시강 뉴욕에 이게 뉴딜 정책의 상징이 테네시강 뉴욕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땀과 수력 발전소 망을 구축했다는 것이었다. 테네시강 뉴욕 개발공사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소비자들에게 값싼 전력을 공급했으며 어떤 측면에서 사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도 했다. 그러나 뉴딜의 경제 조직화의 주된 목표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반란이 현실적인 혁명으로 전화되지 않기를 충분할 만큼 하층 계급들을 돕는 것이었다. 루즈벨트가 집권할 당시 이런 반란은 현실적인 것이었다. 절망적인 민중들은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도우면서 직접 행동을 벌이고 있었다. 훗날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의 노동자 투쟁에서 활약하게 된 아줌마 몰리 잭슨은 지방 상점에 들어가 10kg짜리 밀가루 한 부대를 달라고 해서 어린 아들한테 가지고 나가라고 한 뒤 설탕 한 부대를 채우고는 가게 주인에게 그럼 석 달 뒤에 봅시다. 아이들을 먹여야 해요. 나중에 갚을 테니 걱정 말아요. 라고 말한 일을 회고했다. 주인이 거절하자 잭슨은 권총 혼자 산악지역을 돌아다니는 사암파였기 때문에 권총 소지가 허용됐다. 권총을 꺼내 들고는 말했다. 마틴, 만일 이 부대를 뺏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맹세코 설령 내일 정기의자에서 처형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1분에 6발을 쏠 거예요. 잭슨의 회상에 의하면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와 집으로 갔고 7명의 아이들은 너무도 배가 고픈 나머지 아직 굽지도 않은 밀가루 반죽을 애미 손에서 낚아채서는 입속에 쳐넣고 통째로 삼켜버렸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퇴거를 막기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됐다. 뉴욕과 시카고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누군가 퇴거당하고 있다는 말이 퍼지자마자 군중이 모여들었다. 경찰이 집에서 가구를 드러내 거리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다시 들어놓곤 했다. 공산당은 여러 도시에서 노동자 동맹을 조직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흑인인 윌리 제프리즈 부인은 스터클에게 퇴거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많은 가재도구가 집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행관을 불러와서 물건을 끌어냈고 그들이 떠나는 즉시 우리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재도구를 들여놓았지요. 우리가 해야 했던 일이라고는 힌틀 형제를 부르는 것뿐이에요. 자, 이런 곳에 한 가족이 앉아 있다고 칩시다. 동네를 지나는 사람들은 전부 노동자 동맹 회원이거나 부를 만한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었죠. 그 한 사람이 오면 한 50명 정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 물건들을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자고 사람들이 전등을 다시 연결하고 철물점에 가서 가스관을 사오고 난로도 다시 연결시켰죠. 가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면 집에서 쫓겨났던 티도 안 나지요. 전국 각지에서 실업자 협의회가 결성됐다. 찰스 워커는 1932년 포럼에 실린 글에서 실업자 협의회 간에 이렇게 말했다.